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어느 시끌벅적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잘 듣고 있는 게 바로 사연인데요. 듣기만 하던 제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됐어요. 소개가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기대되고 떨리는 기분이네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태어난 고향은 경기도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자라서 대학교까지 경기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생활은 대학교까지 나온 이후에야 시작된 것이었죠. 저와 다르게 제 남편은 서울 토박입니다. 제 남편 시댁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싶네요. 제가 사연을 써보고자 마음먹은 이유가 과거에 겪은 어떤 황당한 경험 때문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시댁 관련 이야기가 되거든요. 남편이 태어난 곳은 서울 도봉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금방 머릿속에 특징이 그려질 텐데요. 도봉구는 바로 서울의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죠. 서울 동부권에서 가장 끝지역인데요. 옛날에 남편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동네가 사람 사는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그러했고 달리 표현을 해보자면 집값이 아주 저렴한 동네였죠. 도봉구 안에서 집값이 싼 동네에서 태어난 남편의 위로는 누나만 둘 있습니다. 제 시누이들이죠. 시누이들이 태어났을 적에는 시댁 형편이 더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양가 가난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서로 만나 결실을 맺으신 경우였는데 그나마 이제 결혼을 해서 알뜰살뜰하게 살며 같이 돈도 모으고 멋진 미래를 꿈꾸셨을 때 안타까운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걸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의 사촌형 되시는 분께서 돈을 가지고 잠적하셨거든요. 딱 2달. 진짜 2달만 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서 도와주라. 지금 나 도와주면 정말 복 받을 거야. 너무 간절해 보이게 시아버지께서는 안 빌려줄 수도 없었고 시어머니 또한 만류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정으로 살던 시절이었던걸요. 수중에 마침 좁디 좁은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자금이 있으셨었죠. 태어날 아기를 키울 비용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2달은커녕 그 돈을 받자마자 아예 작정하고 상대가 잠적해버릴 줄은 시어머니께서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2년 넘게 입에 풀칠만 간신히 해가면서 모으셨던 돈이었어요. 그 돈을 허무하게 다 잃고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깊게 생기신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나요. 시어머니께서 첫 출산 때 그래서 그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커서 많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첫째가 태어났었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형편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시댁 안에서는 뭐든지 남편이 다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학원을 다녔거든요. 시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도 형편이 조금 나아진 이유도 있었고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여러모로 마음을 쓰셨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어린 남동생을 질투하거나 시기한 적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유일한 아들이니 더욱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딸보다 아들이 귀하다는 인식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양가 집안 모두 가난했고 잘 될 인물이 한 명도 없었으나 그럼에도 때마다 제사들은 잘 챙겼다고 합니다. 제사를 안 챙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들처럼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친인척들과 교류를 할 때마다 시누이들은 집집마다 딸보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걸 봐왔습니다. 그 가풍 속에 일찍이 길들여졌던 거예요. 시누이들은 둘 다 대학을 안 나왔어요. 일찍부터 돈이나 벌었죠. 그걸 또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버는 족족 본인들을 위해 쓸 리는 없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버는 족족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날들이 이렇게 안 해주면 누가 해준다니.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시누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시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른 나이부터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이 집안의 제사 같은 데 자꾸만 쓰이고 다른 집들은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핑계들을 대는데 왜 본인들만 때마다 꼬박꼬박 돈을 내며 제사 비용에 이바지를 해야 하는지 점차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주 옛날에
시아버지의 사촌형이 돈 가지고 잠적해서 그것 때문에 집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사실까지 거슬러 올라갔고요. 아버지, 그까지 제사가 뭐라고 자꾸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 낭비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이면 몰라요. 20번 가까이 이러는 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중간에서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집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제일 멀리 사니까 앞으로는 참석을 반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어떻게 제사를 빼먹어?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라. 돈만 보내면 되잖아요. 굳이 다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들 간의 화합이고 정성인데 어떻게 그러냐? 아버지, 무슨 화합이에요. 그렇게 화합이 잘 돼서 다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돈 없다고 그러나요? 우리 집만 꼬박꼬박 제사 비용 다 내는 거 너무 불공평해요. 집안 제사 가지고 불공평하니 어쩌니 그러는 거 아니다. 응당해야 할 일인데.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예전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저희가 직접 벌고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우리 가족만 잘 살기에도 벅차고 바쁠 지경인데 그놈의 제사가 대체 뭐라고. 많아도 오죽 많아야죠. 전부 낭비예요, 낭비. 시누이들이 속 터진다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여유롭게 잘 살면 모를까. 형편이 항상 빠듯한데 그 많은 제사들을 챙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침 남편이 학교에서 수학 진도를 못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잠깐. 다른 데 나가는 돈을 싹 끊으면 우리 아들 학원비 될 수 있잖아. 귀한 막내 아들 사랑에 유별나셨던 시어머니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길로 수학학원에 당장 남편을 보내주셨고요. 사실 남편은 당시 공부 의욕이 대단하지도 않았었고 하도 수학이 안 풀리길래 그냥 홧김에 그런 소리를 해봤던 것이었고 진짜로 학원을 다니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학원 등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웬 학원이냐며 당황해하셨고 이미 전화로 여러 차례 친인척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나셨던 시어머니의 행동을 질책하셨습니다. 여태 잘하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당신 진짜 온 집안 식구들하고 척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사람아. 우리 아들 학원 하나 여태 못 보냈던 게 진짜로 큰일인데 그걸 알기나 하셔? 우리 딸들도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학교 잘 다녔고 지금은 돈벌이도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딸들하고 같아? 우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갈 건데 그리고 당신 생각을 한번 해보셔. 다 같이 치질하게 못 사는 건 비슷한데 왜 우리 집만 매번 낼 거 다 내고 얼굴 비출 거 다 비추고 왜 그렇게 미련해야 돼? 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누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작작해. 당신이나 작작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애 먼 곳에 돈 나가느라 우리 아들한테 해줄 건 못 해주는 것만은 사양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 시어머니께서 전과 달리 매섭게 눈을 빛내시는 것에 시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다가 수학학원을 다닌 뒤로 성적이 오른 남편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사 비용을 지금까지처럼 다 했던 것처럼 이제 못하겠다고 집안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가 상하게 되었다네요. 왜냐하면 아예 제사에 빠지겠다고 시아버지께서 그러신 것도 아니었고 다른 집들이 하는 것처럼만 그냥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는데도 다들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난리가 났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도 기어이 자존심이 크게 상하셨습니다. 다들 대체 우리 집을 뭘로 하는 거야? 서운해서 못 살겠네.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얼마 뒤에 있었던 제사에 시부모님은 다른 분들과 대판 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는 대면대면하게 지내면서 제사 참석은 뒷전으로 두게 되셨고요. 그때 악담도 많이 들으셨다네요. 그러는 동안에도 시누이들은 맨날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여전히 본인들을 위한 저축이나 소비는 거의 못하면서 집에 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이 공부를 하였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꾸준히 저축을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온 가족의 기대를 받는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학을 잘 갔습니다. 남편이 고백하기를 타고난 공부머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잘하지 않으면 집안에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책임감 하나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대학에 떡하니 붙어버리자 그때 양가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었냐면서 다들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콧대가 높이 솟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긴 처음이다.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면서 우러러보는 게 이렇게나 즐거운 일이었어? 시어머니께서 난생 처음 맛보는 짜릿한 기분에 취해 계셨죠. 그리고 얼마 후 시댁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오래 살았던 시댁은 남편이 중학생일 때 중랑구로 터전을 옮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봉구와 중랑구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동일한 동부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네 수준도 이사 가기 전후가 비슷했었는데 그래도 중랑구에서는 평수가 좀 더 넓은 집에 살았었고요. 그러던 시댁이 한강 아래로 내려가 강동구의 어느 동네에 터를 잡았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로 들어갔고요. 남편이 대학생이었는데 무슨 보탬이 있었겠나요.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들이 벌었던 돈이 그 집안의 기반이 되었죠. 번듯한 동네에 그럴싸한 아파트가 본인들의 본가가 된 것에 시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동네에 멀쩡한 아파트, 그리고 명문대 다니는 막내까지. 너무 좋다. 이게 바로 보람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걸 시누이들은 실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산 정상의 꼭대기에서 맛보았던 것이 성취감과 만족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곧 허무함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둘 다 벌써 20대 후반이었고 슬슬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상대들도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레 꺼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의 반응이 시누이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했어요. 하나가 시집 가면 나머지 하나는 최소한 3년 뒤에 시집 가야 한다. 왜요? 굳이 3년이나 차이를 둘 이유가 있나요? 왜기는 왜야. 둘 다 한 번에 시집을 가버리면 집에다가 돈은 누가 준다는 거니?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쪽에만 돈을 모으고 쓸 것 아니냐? 으휴, 이왕이면 돈 좀 있는 놈들을 만나지. 어쩜 그렇게 둘 다 서울에 집 한 채 못 해오는 놈들을 만났니? 결혼하면서 돈만 나게 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가면 다른 하나는 좀 나중에 가라. 그럼 먼저 결혼하는 쪽에 힘 보태고 그 다음에는 3년 정도 다시 돈 모아서 나중에 결혼하는 쪽을 도와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돌대가리처럼 굴어? 먼저 갈 사람은 가고 나중에 가는 쪽은 최소한 3년은 집에 생활비 붙이는 거 하고 나서 그런 도리는 더 하다가 시집을 가라는 얘기잖아. 아무리 타고난 효녀들이고 군말 없이 묵묵하게 구는 시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이제는 속이 상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었죠. 여태까지 거의 평생이라고 해도 좋은 지난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만 살아왔던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기껏 이런 취급이었어요. 벌어서 집에다 돈을 줘야 하는데 의리 없이 결혼한다는 핀잔을 듣는 취급이요. 그 돈 모자라 부잣집에 시집도 못 가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집처럼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수준은 돼야지. 여긴 사실상 강남이거든. 강남이라 이거야. 이런 수준도 안 되는 집안에 시집 간다는 건 정말 멍청하다 못해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짓이란다 얘들아.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것에 시누이들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를 무리해서라도 장만하자고 처음 목소리를 냈던 건 시누이들이었죠. 그 장만에 큰 기여를 했던 것도 시누이들이었고요.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었건만 집에 다 갖다 바쳐서 본인들 수준에는 자금이 얼마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대가를 바라며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으나
설마 시어머니께서 조금 더 알아주지 않으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더 바라고 계셨습니다. 딸들이 부잣집에 시집가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이나 더 열심히 벌어다 주기를 원하셨죠. 폭발한 시누이들이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을 다 토해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셨고요. 시누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하셨고 판단을 매번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양가에 휘둘리며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오래 해왔던 것, 괜한 제사에 오만 힘을 다 썼던 것, 호구 잡혀서 지내왔던 것, 그랬던 과거들을 싹 청산했던 건 역시 당신의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그러셨죠. 시누이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시어머니로 하여금 제사든 뭐든 멀리하시게 만든 것이었는데 그걸 당사자가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들이 크게 상처받아서 따져 묻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신경 안 쓰시면서 그저 어이없어 하셨답니다. 기껏 키워놨더니 왜 저래? 이래서 딸들은 안 돼. 너무 예민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아. 서운한 게 있었으면 진작 그때그때 말을 하든가.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명문대에 다니는 당신의 아들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우실 따름이었죠. 과거에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보금자리에 오시면서부터는 주변에 전혀 솔직하게 안 밝히셨고요. 어디를 가든 명문대생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방패막이 되었으므로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기쁘셨죠. 남편이 이렇듯 본인의 누나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셈이었어요. 집이 가난했으나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까지는 모르고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으며 딱히 부족함을 몰랐고 제법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했었고 명문대에 들어갔죠. 성인이 되자마자 그 이전보다 훨씬 좋은 동네로 와서 살게 되었고요.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을 제외하면 남편은 막중한 책임감이나 희생정신을 발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본인의 누나들이 정성스레 지어준 온실, 그 안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의 따뜻한 입김을 받으며 자라났던 화초가 남편이었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남자.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이렇게만 알았었답니다. 남편이 대학을 잘 나오기는 했는데 스카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대학 신입생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고민 끝에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대입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 동기는 스카이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아쉬웠던 것이죠. 그 동기는 재수의 길을 걸었고요. 2년 뒤에 신촌에 입성을 했습니다. 연세대에 들어간 것인데 끝내 서울대 입학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에 그 동기가 많이 우울해했다네요. 과연 2년의 가치가 있었는가를 두고 생각이 많아 보였었지. 23살 먹고서 20살짜리들이랑 같이 신입생 생활하려니까 죽을 맛이라고도 했었고 군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때 진짜 그 녀석 심란해 보였었는데 어쨌든 더 좋은 대학으로 갔으니 만족한다고는 했었거든. 그래놓고서 나중에 나랑 조건이 거의 비슷한 회사에 들어간 게 나는 너무 웃긴 거야. 남편은 취업도 꼭 나온 대학 수준 정도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업한 곳과 사내 복지, 근무 환경, 업무 강도, 급여 조건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곳으로 예전에 동기가 취업했을 때 엄청 좋아했고요. 본인이 취업해냈을 때보다 그 동기가 취업했던 순간에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더 좋은 대학 간판을 따내겠다면서 과감히 자퇴까지 하고 재수의 길을 걸었던 그 동기가 결국 본인하고 똑같은 수준의 회사에 다니게 된 것이 즐거웠던 거예요. 어찌 보자면 통쾌하고 고소했던 것이겠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잡은 남편은 외모까지 꽤 괜찮은 인물이었죠.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타고난 체격도 좋은 편이고 키도 177cm 정도 되는 거 솔직히 엄청 뛰어난 조건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은 인기가 많았어요. 대학교 시절 항상 미팅을 비롯한 각종 소개 자리가 끊이지 않았던 주인공이었고요. 본인이 무용담처럼 자연스레 그 사실을 늘어놨을 때 그게 얄밉긴 했지만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제가 봐도 여자 입장에서 제 남편 정도면 절대로 마다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단하게 잘난 건 아니지만 딱히 빠지는 구석도 하나 없이 괜찮은 남자라면 어느 여자라도 결혼 상대로 선호할 것이니까요.
저는 인천 출신이고요. 태어난 뒤로 인천에서만 쭉 살다가 중학교 3학년일 때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바로 그 일산이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편찮아지시면서 같이 살면서 모시기 위해서 이사를 갔었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외할머니 혼자 사셨죠. 파주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단독주택이 외가였고 일산에 사시는 큰이모가 거리가 가까우니 자주 외할머니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큰이모의 직장 문제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고요.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악화되셨을 때 집안의 막내이신 엄마는 당장에 모시고 살 생각부터 하셨었죠. 언니, 오빠에 비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해드린 것도 하나 없는데 막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해도 된다는 소리나 들으면서 큰 나였고 결혼할 때까지도 계속 받기만 했었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그저 경황이 없어 바빴고 별로 도움도 못 됐던 것 같아. 이제라도 울 어머니 내가 곁에서 모시면서 잘 해드려야겠어. 엄마의 그러한 바람을 아빠는 지체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원래 친가 쪽이 예전에 식당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돈이 여유롭게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사기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충격으로 제 친할아버지께서는 그때 돌아가셨고요. 해당 식당은 자연스레 정리가 됐었고 친할머니 역시도 건강이 많이 상하셔서 그 후로 수년간 계속 고생을 하셨습니다. 온 집안이 초토화됐었죠. 그런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때 아빠는 엄마를 만나셨고 결혼을 하시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결혼 지원을 외가에서 다 해주었어요. 외가는 특별히 여유롭게 산 적은 없었지만 돈이 궁한 적도 없었거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다 긍정적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자식들도 셈이 밝고 일찍이 자기 앞가림들을 하였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막내인 엄마가 결혼하신다고 하자 이럴 때를 대비하여 자금을 따로 모아뒀다며 턱턱 내밀 정도였죠. 아빠가 성실하고 진중한 인상에다가 예의 또한 바르다며 외할머니는 물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까지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가 돈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댐댐이 하나만 보고 사이로 흔쾌히 허락하신 뒤에 지원도 팍팍 해주신 것이었죠. 아빠는 두고두고 당신의 처가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엄마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셨을 때 무조건 협조를 하신 것이었고요. 친가에서도 아무런 지적을 안 했고요. 다들 외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돈을 한 푼 못 쥐어주었을 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그런데 마음씨 좋으신 사돈분들 덕분에 얼마나 그때 은혜를 입었던가. 바깥 사돈 그렇게 가시고 이제 안 사돈 혼자 계시는데 외롭고 적적하지 않으시게 우리 아들 녀석이 잘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지. 부디 안 사돈께서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으셔야 할 텐데. 오히려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이 더 무언가를 해주실 수 없으며 안타까워하셨고 아빠가 사위 노릇을 잘하기를 바라셨죠. 제가 봐온 가족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었네요. 서로의 조건을 재가며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쪽이 베풀면서 받은 것을 잊지 않으며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끈끈한 것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은 시댁이 꼭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마음에 들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했지만 집안 배경도 당연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연애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면 짧다면 짧았었고 사귀면서 남편의 성격이 100%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에 누구가 이번에 이식을 했는데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네는 부모님의 집을 사셨는데 거기가 얼마라더라.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정말로 많았죠. 저는 남편이 자신의 직장과 하는 일이 좋아서 그걸 직업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솔직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먹고 살고자 조건 맞춰서 일을 다니는 것뿐이죠. 하지만 남편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 곳에 다니는 스스로의 점수가 90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남들에게 소개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직장이라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의 시선과 잣대에 무게감을 두는 성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성격에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저는 사이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고 특히나 아빠가 엄마한테 항상 져주는 분이었거든요. 여자를 이겨먹으려 드는 남자만큼 꼴불견은 없다. 그게 아빠의 신조였고 그래서 가끔 엄마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결국 한 수 접어주셨어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항상 아빠가 한 발 뒤로 먼저 물러나 주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봐왔던 저에게 대학 시절에 했던 2번의 연애들은 충격을 안겨주었죠. 처음에는 안 그러는 척하더니 결국 본색들 드러냈던 전 남자친구들은 전부 자기가 무조건 우위에 있으려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나 뭐라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직장 생활한 뒤에 지인을 통해서 조건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잘난 남자라서 그런지 잘난 척을 상당히 하더군요. 그래서 금방 만남을 깨버렸습니다. 그런 부류의 남자라면 사절이었던 저에게 남편은 마치 이상형과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허세를 부리는 게 있기는 했는데 그걸 달리 말을 하자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었거든요. 스스로 혼자서 빛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증명을 받으려던 것이었죠.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갈라지면 남편은 일단 제 말이 옳은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본인보다 제가 더 맞는 소리를 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잘한 것에서도 저에게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라며 양보를 많이 하였고요. 그건 남편이 먼저 나서서 결정할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으나 어찌되었든 저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 강동구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 이런 것들도 아주 무난하게 선호되는 조건들일 따름이었고요. 모든 게 다 괜찮은 이 남자와 제가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참고로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전공은 완전히 달랐고 캠퍼스도 넓어서인지 재학 도중에 단 한 번도 마주쳐본 기억조차 없었지만 동문이라는 점에서 일단 공통점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었고요. 저는 비록 중소기업이기는 하나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도 높아서 남편과 거의 비슷했었고요. 부모님은 일산의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으며 외할머니께서 원래 혼자 사셨었던 파주의 단독주택은 싹 손을 봐서 정말 멋들어진 공간으로 탈바꿈한 뒤였어요. 주변 땅까지 다 외가 땅이었고요. 파주 그쪽 동네에 점점 뭐가 많이 생기면서 발전이 되었고 인프라가 점점 갖추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외가에 그 집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랬고 섭외 연락도 몇 번 받았었네요. 아빠는 집에서 20분 떨어진 거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재주가 많으셔서 전에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지인분들이 계시는 카센터로 가서 이것저것 참견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었거든요. 엄마는 피곤하지도 않냐면서 시간을 굳이 내서 카센터로 놀러가는 게 희한하다고 하셨었는데 시간이 흘러 아빠가 아예 직접 차리시게 됐던 거예요. 그쪽 일을 쭉 하고 계셨던 가까운 지인분의 실력을 믿고 의지하며 차리셨던 것이고요. 차리신 후에 아빠는 본격적으로 직접 일을 배워가셨었죠. 워낙 적성에 맞으신 일이라서 그런지 금방 전문가가 되어가셨답니다. 제가 처음 차를 뽑았을 때도 아빠가 계셔서 참 든든했었죠.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딸 시집 보낼 대비를 미리 다 해두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 생각이 있다고 처음에 조심스레 말씀드리자마자 비용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제 조건에 시어머니께선 감동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팍팍 지원을 받고 끌고 다니는 차도 있고 대학도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곳 나왔으면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이고 직장도 좋고 아휴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니. 이런 며느리감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해냈어. 저를 만난 게 남편의 복이고 능력이라 하셨으며 제 손을 꼭 붙들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셨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결혼 무른다고 할까봐 겁이 난다면서 무조건 저를 쌍수 들고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재산은 특별히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시부모님께선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처음부터 너무 환대받아서 저는 얼떨떨할 정도로 기뻤고요. 시누이들 역시 저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 하나 없이 반겨주셨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인사를 친절하게 해왔어요. 시누이 짓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말을 두 사람이 건넜을 땐
저도 마음이 놓여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가 시댁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얼마나 떠들었던지 부모님은 제가 이러는 걸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시집가는 딸에게 서운함을 느껴야 맞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서운해하지도 못하겠다고 하셨었죠. 대망의 결혼식 때 유독 신부 측의 하객이 많았습니다. 신랑 측은 그냥 평균 정도였는데요. 신부 측 하객이 너무 많아서 예식장이 미어 터졌습니다. 저도 얼굴 못 본 지 오래인 육촌 형제들까지 싹 다 왔었으니 말 다 했죠. 서로 화기애애하게 만남의 장을 가졌고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들이 저한테 와서 보기 좋다고 부럽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씁쓸하기를 저는 그제서야 시누이들이 자기 남편들도 없이 딸랑 혼자씩만 온 걸 알아차렸습니다. 시매부들은 둘 다 주말인데도 일이 잡혀서 못 왔다는 설명이었죠. 둘 다 동시에 일이 생겼다는 게 희한했지만 대충 납득했던 저에게 문득 시어머니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숙 엄마는 옷을 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미영인지 민영인지 걔는 오랜만에 보는데 왜 괜히 와서 짝퉁을 광고해? 가방에 샤넬이 아니라 시넬이라고 적혀 있더라. 으유 쪽팔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예식이 다 끝난 이후 시아버지를 향해 짜증을 내시며 길길이 날뛰시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못 본 척했었네요. 며칠 뒤 남편한테 그때 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결혼 생활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특징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보고를 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습관이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순순하게 굴었던 그 모습들이 알고 보니 마마보이의 습관이어서 저한테도 그랬을 뿐이라는 짐작이 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안 좋았고요. 시누이들하고도 안 친하더라고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여자 형제 있는 남자가 여자 마음 잘 아는데 제 남편은 누나만 둘이라 배려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시누이들이 남편을 엄청 챙기고 남편도 누나들을 엄청 잘 따른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남편이 시누이들한테 따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가 시누이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남기게 됐었죠. 그러다가 친해졌어요.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따로 셋이 만나서 여자들끼리 커피도 마시게 됐었는데 그때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누이들이 사는 동네 애들은 다르지만 똑같이 빌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강남의 빌라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엄두도 안 나게 부끄럽고 가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다네요. 빚내서라도 도중에 아파트로 갔어야 했는데 안 그랬던 게 멍청하고 남자로서 과감하지 못한 당신의 사이들을 못마땅해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장모를 사이들이 어떻게 좋아하고 따르겠어요. 시매부들은 처음에는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 둘 다 폭발해서 시누이들한테 친정의 발길 싹 끊으라고 그랬다네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당해놓고도 완전히 친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푸념 또한 들어드리고 있었으니 시매부들도 화딱지가 났고 그래서 일절 처가에 상관 안 하면서 살다가 저랑 남편 결혼식에도 안 왔던 것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시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뒤통수가 얼얼했는데 그건 고작 시작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지인들에게 제 친정 소개를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한번 당신이 지인들과 모임이 있을 때 나와서 얼굴 비추고 이야기 좀 직접 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알게 됐네요. 방송에 나온 파주의 예쁜 단독주택이 제 친정 것이라고 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던데 그 집 아니거든요. 동네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미 그렇다고 자랑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큰이모가 부산 바닷가 앞에 초대형 카페를 지을 예정이라고 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큰이모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자리가 하나 나와서 찻집을 할까 말까 진지한 고민 중이라고만 남편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어느새 그 정도까지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떠드는 남편을 잡아야 할지 시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네요.
모임에 나와 얼굴을 비추고 인사할 때 명품백 들고 나오라고 주문까지 하시는 것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어떤 어른하고 대판 싸우시는 일이 생겼어요. 왕래 없이 살았는데 저희 부부 결혼식 때문에 대면을 하셨던 모양이었죠. 그걸 계기로 옛날 앙금이 삐져나왔고 결국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누이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됐었죠. 시누이들의 과거,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어떻게 사셨다가 지금은 변하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과거를 구질구질한 것으로 치부하고 보다 폼나게 사는 것만 자꾸 원하시면서 점점 지나치신 분이 됐던 것 같아요. 어쩐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었죠. 다달이 50만 원씩 드리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차차 올려가자. 알고 보니 시누이들이 매달 각자 50만 원씩, 도합 100만 원을 시부모님께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딸들도 그만큼 주는데 뜯어먹을 거 많아 보이는 며느리가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누이들한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조금 기다려보니까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용돈을 더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해오셨어요. 저는 부담된다는 말씀으로 좋게 거절했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절대 시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머리가 아프더군요. 남편한테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니까 조용히 지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가 죽어서 지냈습니다. 대놓고 기가 푹 죽어서 한숨 쉬고 울적해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에 저는 속이 답답했고요.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었네요. 그렇게 머리 싸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기색이 바뀐 거예요. 묘하게 기가 살아난 듯 보였달까요? 제가 하루는 분위기를 잡고서 앞으로 서로 노력하며 맞춰가며 좋은 쪽으로 변해가자고 그랬더니 담백하게 알겠다고만 답한 남편이었어요. 더 할 말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왠지 촉이 와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확 찔러봤어요. 당신 바람났지? 맞지? 나 다 눈치챘어. 그랬더니 남편이 놀랍게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와, 진짜 황당하더군요. 찔러봤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더 웃긴 건 기다 아니다 정확하게 대답도 못하는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추궁을 해도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낳아줘라. 그때 결혼한 지 이제 8개월 차였습니다. 고작 8개월 됐는데 낳아달라는 소리부터 하시는 게 너무 이상했고 느낌이 왔죠. 아, 남편한테 생긴 여자가 잘난 여자겠구나. 그런 직감이 딱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보다 더 잘난 여자면 제가 인정하고 물러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으니까 물러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너보다 잘났지. 의사인데 어디 비교가 되니? 모전자전이라고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무는 게 똑같더라고요. 상간녀의 정체를 그렇게 알게 됐고요. 흥분하신 시어머니를 유도해서 병원까지 저는 알아냈어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단박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짜 진지해질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엄마가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이 어쩌다가 그 상간녀와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미혼이라고 속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겁이 나서 기혼이라고 털어놨고요. 그럼에도 상간녀는 상관없다면서 남편에게 들이댔다는 겁니다. 저와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과감하게 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의사라는 소리에 당장 눈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남편은 찌질한 마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의사님께서 왜 결혼한 남자한테 껄떡거릴까 싶어서 믿기지도 않았네요.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같이 찍은 사진이며 나눈 메시지들도 다 봤습니다. 정말로 상간녀 쪽에서 적극적으로 굴었더라고요. 둘이 처음에 가까워진 계기도 남편이 실토했는데 상간녀의 자동차에 대해 아는 척을 막 했었다네요. 남편은 자기 장인이 카센터를 하잖아요. 덕분에 이것저것 주워들은 용어와 상식이 있었는데 그걸 상간녀 앞에서 뽐냈고 처음에 그러면서 점수를 따서 의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네요. 남편이 말한 대로 상간녀가 차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지 같이 찍은 사진에 상간녀의 차가 배경인 것도 있었어요. 바람난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까지 다 보자니 비참한 웃음이 났습니다. 상간녀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하러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리세요? 제 남편하고 나누신 메시지 다 봤고요. 병원 동네도 메시지에 나와 있던데 그럼 병원이 어딘지 추리하는 거 너무 간단한 거 아시죠? 의사식이나 돼서 사회적 평판 망치지 마시고 잊지 마세요.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보다 뭘로 따져도 훨씬 더 잘났거든요. 어머님도 제가 얼른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쪽만 빠지시면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에요. 아주 목소리가 차분하던데 그게 더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됐냐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모질지 못해서 저를 못 내치니까 제가 먼저 떨어져 나가야 한다고 그러시고 의사 며느리를 보면 당신 평생에 더 이상 원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없어지길 누군가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했어요. 부모님께 이제는 알려야 할 상황 같았죠. 두 분은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얻은 불륜 사진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침묵하시며 그 사진들을 다 보신 부모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혼하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의 정리가 되었네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배신감보다도 더 앞섰던 게 모욕감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상간녀가 저보다 낫다고 다들 그러면서 저를 버리는 폐 취급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나 있을까 싶었고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 다 잡고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루빨리 이혼이나 하기로 했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쳤고 그 꼬라지를 보면서 제 주먹이 울었네요. 저는 결혼하면서 제가 해온 몫을 다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남편이 해온 쥐털만한 몫까지 제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싫으면 관둬. 그럼 대신 순순한 이혼은 없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그냥 깔끔하게 자기 것만 챙기면 되지 욕심을 그렇게나 부리냐면서 저를 욕하시더군요. 의사에다가 집안도 잘 사는 며느리 얼른 안 드리고 싶으신가 봐요. 하지만 저에게 반박을 하실 수는 없었죠. 제가 쌀 한 톨까지 다 챙기든 어쩌든 계산기 두드려 보면 저를 얼른 쳐내고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싹싹 챙겨서 이혼 과정을 밟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제 편에 서서 분개하였습니다. 셋이 카페에서 만났고 저는 시누이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죠. 시누이들이 잔뜩 화를 내고 있던 그때 제가 아빠의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아빠의 가게에 그 여자가 다녀갔다고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였죠. 상간녀가 간단한 점검을 받으러 아빠의 칸센터에 들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제 아빠가 하시는 곳인 걸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을 알고는 있었죠. 남편을 통해서 그 위치에 카센터가 있는데 바가지 안 씌우고 정확히 봐준다는 이야기를 상간녀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문했는데 아빠는 그 상간녀를 보자마자 정체를 확신하셨죠. 제가 보여드렸던 불륜 속의 그 얼굴, 그 자동차,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100%라는 확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너무 심란하셔서 다른 직원분께 그 차를 보도록 하셨고요. 상간녀는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내내 여념이 없었대요. 어차피 저는 이혼하는 마당이니 그냥 상간녀를 보낼까 하시다가 아빠는 그 차에 자그마한 장난질을 쳐놓으셨대요. 딱 보니까 상간녀가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것 같길래 재생 목록을 건드리셨답니다. 애인이 있는데도 다른 이성에게 끌려서 큰일이라는 내용의 유명한 가요를 비롯하여 친구의 애인에게 반해서 미안하다는 노래,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됐다는 노래, 애인이 있는 사람과 몰래 바람을 피울 때는 향수도 안 뿌리고 은밀하게 만난다는 노래 등등 알려진 가요에서 바람난 가사의 곡이라는 곡은 재생 목록에 다 넣어놓으셨다네요. 상간녀가 얼마 못 가서 도로 위에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을 거라는 아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크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다시 기운이 나요.
웃고 났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시누이들이 무슨 일이냐며 자세히 듣고 싶어 했고 저는 아빠의 작은 복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시누이들이 의미심장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나서는 거야. 옳게,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만 믿어.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시누이들이 완전히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서 상간녀의 연락처를 받아내 따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상간녀에게는 시누이들이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인물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누이들이 얼마나 겪어온 게 많았나요? 그 서름은 생생했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태평하던 상간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래요. 의사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마음껏 쥐고 흔들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낼 궁리만 시어머니께서 하고 계시다는 게 시누이들의 첨언이었고요. 제가 진작에 결혼을 후회하며 이혼할 길만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바람이 났길래 신이 나서 이혼을 한 것이며 겉으로 그런 티를 냈다가는 이혼의 차질이 생길까봐 배신당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라고 시누이들은 그런 말도 꾸며냈죠. 제 친정도 제 이혼에 신이 나서 잔치가 열렸다고 시누이들이 얘기를 하자 상간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쩐지 엊그제 들른 카센터가 알고 보니까 그분네 집안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나 봐요. 제 차에 이상한 짓을 해놓으셔서 제가 운전하다 말고 심장 떨어질 뻔했었는데 저를 알아봤음에도 따져 묻지 않고 그냥 그런 짓만 해놓으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혼하는 게 너무 환영할 일이라 저한테 따로 안 따지신 거였군요. 상간녀는 이제 멋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상간녀가 남편하고 결혼하면 가정 파괴범 불륜녀라는 낙인이 완전히 찍히는 셈이니 그걸 약점으로 잡고 시어머니께서 쥐고 흔드실 작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의사에다가 집안도 잘 사니 잃을 게 너무 많은 입장이었죠. 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마마보이라서 시어머니께서 지정하신 여사라면 상관없이 다 갈아탈 것이라는 소리까지 덧붙이자 상간녀는 넋이 나간 표정이 돼서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시누이들이 의도한 대로 됐어요. 상간녀는 남편과의 결혼에 이미 회의적이었고 남편은 그 마음을 돌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상간녀를 놓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졸도하실 지경이었고요. 후환이 걱정된 것인지 어쩐 건지 상간녀는 몸담고 있던 병원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딴 곳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잃게 된 남편은 후회하면서 저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이혼이 끝난 뒤였죠. 이제 저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속물적인 모친과 마마보이 아들 두 사람이 후회로 몸부림치던 모습을 끝으로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어서 후련했네요. 그리고 저는 저의 시누이였던 인연들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제 친언니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네요. 두 사람 다 그때 드디어 자기 친정을 끊어냈고요. 그 덕에 부부 사이도 둘 다 좋아졌고요. 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신중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속 시원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건 사실 집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극단의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누구건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뭘 모르는 것 같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인들은 다 하나같이 제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이제 막 된 신혼이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기가 생각보다 잘 들어서지 않아서 이것만으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불행이기만 한 건지 아니면 다행인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저희 남편을 키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몇 년 된 일이에요. 당시 저와 남편이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도 연애하고 있던 우리에게 어찌나 빨리 결혼하라고 성하셨는지. 근데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고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듣고 좀 언짢아하셨어요. 예, 미연아. 정진이 아빠 오늘 내일 하는데 빨리 네가 결혼해서 며느리 노릇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렇게 연애만 하고 놀기만 할 거야? 여자가 돼서 얼른 부인 노릇도 하고 그래야지. 얘네 아빠 그렇게 며느리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소원을 하나 못 들어주니?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듣던 날 저도 좀 황당했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사정이 무척 딱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당겨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한창 연애 초에 그렇게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없어 당연히 결혼을 미뤘고 남자친구는 좀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냥 받아들여 주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 저도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상황쯤 오니 어머님도 예민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니네 장난하니? 결국 결혼할 거면 네 아빠 있을 때 했어야지. 기어코 결혼식 자리에 나를 혼자 앉혀야 속이 시원했겠어? 미연이 너도 보통 내기는 아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제 입장은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걸까요? 이때부터 왠지 저를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 인생에 필요한 부속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 봅니다. 남편은 연애 땐 괜찮았지만 본인도 막상 자기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나니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가끔씩 크고 굵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꾸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미안해.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예민해지셨나 봐. 자기가 좀 이해해줘. 알았어. 근데 저도 못내 남편이 좀 안 되기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저냥 다 맞춰주게 되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주변에 상담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마마보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초장에 잘 잡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우리 집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만 대리오도 시키려는 느낌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적어갔는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오빠, 나는 어머니 댁이 바로 옆이긴 하지만 한 달에 딱 한 번, 첫째 주 토요일에만 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가 1분 거리에 산다지만 불쑥 연락도 없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보니 그런 걸로 부부가 많이 싸운다던데 우리만 생각하기 바쁜데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정도는 오빠가 어머니께 설명드려줘. 그리고 한 달 용돈도 양가 똑같이 10만 원씩 드리기로 해. 남편은 솔직히 이해가 전혀 안 간다는 표정이었고 뭔가 반박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요. 미연아, 어른들이 집에 좀 오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나는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 오시는 거 좋아. 우리 엄마도 좀 올 수 있지. 뭘 그래? 그걸 이렇게 좋은 날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이 좋은 신혼여행 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오빠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고 중요한 일들이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야. 나중에 갑작스럽게 서로 뜻 안 맞아서 싸우는 것보단 낫잖아. 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뭐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겠다. 결국 남편은 백기를 들었고 이렇게 정한 대로 어머니께 전달을 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시 외할머니 댁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듣자 하니 정말 너무 힘이 빠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얘기했던 것도 웬만하면 다 맞추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통이라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나 싫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 사항은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평화롭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 가족들도 10분 거리에 있었으니 제가 어느 정도 말을 해두어서 그런지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한편으론 저도 이제 가정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를 보내고 좀 적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한쪽 부모님을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를 신경 쓰는 남편도 이해가 되더군요. 신혼여행 때 단단히 못 박은 이유로 별 얘기 없이 무던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엔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좋아하시면서 밝게 받아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더 따뜻하게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통화를 할 때마다 약간은 신경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당시엔 제가 예민한가 했는데 지나고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태도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연이, 너 회사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를 좀 했는데 갖다 주려고. 아주 맛있게 됐어. 이따가 정진이랑 저녁에 맛있게 먹어. 고기랑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다.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날 저는 컨디션이 너무 나빴고 소화가 안 되어서 회사에서도 집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당연히 죽을 사다가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메뉴를 저렇게 말하시길래 그냥 저도 무심결에 답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어머니,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내 토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저녁에는 죽 먹으려고요. 김치는 이따가 저녁에 정진 씨 보고 들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고 있으니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실 거라며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걸까요? 그래? 아이고, 요즘 장염 바이러스가 아주 심하다던데. 그럼 약 먹고 손 깨끗이 씻어라. 음식할 때 묻어있으면 정진이한테 옮으니까. 그럼 큰일 나. 고기도 같이 가져다 줄 테니 수육 뽀실하게 삶아서 김치랑 같이 정진이 먹이고. 듣는 내내 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본인 아들을 잘 챙겨 먹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요리사도 하숙집 아주머님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아프다고 하면 그 한 끼 차려 먹이는 건 쉬운 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가정까지 하면 비교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 밥 못 먹을까봐, 그것도 아픈 며느리한테 옮을까봐 손 깨끗이 씻어서 잘해서 먹이라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날 계속 배가 저릿저릿하게 아프고 툭하면 화장실을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로 따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전화해서 남편한테 가까스로 말을 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무척 천연덕스럽더군요. 그래? 아파? 그럼 가는 길에 내가 죽 사갈게. 뭐가 문제야? 오빠, 어머니는 그 와중에 나보고 손 씻고 요리해서 오빠 먹이라잖아. 오빠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서 챙겨 먹는다고 말해. 더 이상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분명히 저녁 시간 지나서 제대로 해먹었냐고 전화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한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연아, 뭘 이런 것까지 나한테 일일이 시키는 거야. 내가 죽도 사다 준다고 했잖아. 그 정도 네가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분 아니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가뜩이나 속도 따끔따끔한데 별걸 다 신경 쓰게 만드는 남편이나 어머니나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전화를 대충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많이 아프다고 정진이가 죽 사간다던데. 김치는 내일 가져간다더라. 그렇게 많이 아픈 거니?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왠지 머쓱하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을 해도 됐었겠다 싶어서 살짝 민망하기도 하던 중 뒤이은 어머니의 말은 정말 뒤통수를 확 날리는 말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해서 먹여라. 나 지금 김치 가지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네가 내려와서 이거 들고 가라. 1층에서 전화할게. 정말 듣자마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기 아들이 밥 못 먹는 상황이 못마땅하신 거였어요. 결국 어거지로 내려가서 그걸 들고 올라왔고 남편은 참 타이밍도 좋게 한 30분 지나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또 싸우기에는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그렇게 대강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시 외할머니 댁에 들리게 된 날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왕복 5시간이고 저도 회사원이다 보니 주말에 쉬고 싶지만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역시나 거기 가서도 어머닌 본인 친정 오셔서 저한테 이것저것 자꾸 시켜대질 않나. 남편은 본인 외갓집 왔다고 누워서 TV나 보고 있질 않나. 정말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저의 감정도 좋아지긴커녕 더 악화될 뿐이라 저도 심히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할 텐데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도리를 다 했는데 이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수시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자꾸 심부름을 시켜대시더라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하시는 통에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조금씩 쌓이더군요. 중요한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회사 직원도 옆에서 보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미연아, 나 오늘 저기 어디서 모임이 있어서 갈 건데 거기 지하철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뭐가 제일 빠른지 네가 좀 알아보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네?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저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직접 알아보실 순 없을까요? 참,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알아보고 문자로 보내라. 알았니? 나 끊는다. 네? 어머니! 정신없이 팀원들과 자료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 전화를 받고 보니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지더라고요. 팀원들도 저를 좀 안쓰럽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고요. 솔직히 그런 건 자기 아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말입니다. 꾸역꾸역 알아보고 보내드리긴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떡하나 막연한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점심때에도 제가 외근을 나가 있어도 계속 전화를 하셔선 급한 일도 아닌 것들을 저보고 찾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미연아, 나 요즘 좀 여기저기 아픈데 어디서 파는 약이 뭐가 좋다고 하더라. 그것도 알아보고 전화번호 받아서 나한테 보내라. 이쯤 되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질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동료들이랑 같이 있고 일이 좀 많아요. 오늘 야근도 해야 될 정도로 바쁘고요. 급하신 거면 정진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아온 어머니의 말은 제 분노가 격해지게 만들더군요. 얘도 참, 뭐라는 거니? 정진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를 해. 네가 바쁘면 뭐가 바쁘다고. 남자가 바깥일 할 땐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쓸데없이 정진이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무려 연봉도 제가 남편보다 더 높고 일 강도도 훨씬 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숨을 좀 고른 뒤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고 있을 때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서요. 이따 중요한 업무 하나 마치고 그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전화를 끊으실 것 같더라고요. 무척 못마땅한 듯 뭐가 그렇게 바빠서 CM이 일도 못 해주냐고 하시더니 결국은 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기를 그대로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무안해서 화가 났는데 그날 야근을 하고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안고 겨우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느새 퇴근해서 말끔하게 씻고 야식을 먹고 있던 남편이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 어머니 이야기라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저 역시 화가 솟더군요. 엄마가 지금 많이 외롭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예뻐서 친구처럼 잘 지내보려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모질게 잘라내야겠어? 정말 한쪽에서만 전한 입장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는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시시콜콜한 일로 전화하는진 알아? 너 전부터 우리 엄마한테 불만 많았잖아. 불쌍한 우리 엄마, 그것 좀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짜증을 내? 제가 어머니께 대들었단 식으로 완전히 이야기는 바뀌어져 있었고 남편은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저도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뭐라고? 나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하면서 약 알아봐라, 길 알아봐라, 무슨 꽃 이름을 알아와라 이런 내용으로 연락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직접 받아.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됐으면 아들이 직접 알아봐드리면 되지. 그걸 나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말이야? 항상 남편은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들어도 할 말이 없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긴 귀찮으면서 저한테 대리 효도를 시키고 싶은 것이었더라고요. 문제는 본인은 우리 집에 여지껏 전화나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저만 한쪽으로 기울어서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걸까요? 결국 이날 이판사판 다 가자는 생각으로 격하게 싸웠고 며칠을 냉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지친 상태로 들어온 저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기 엄마 서운하게 했다며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을 보니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새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친정 엄마께 상담을 했더니 엄마도 못내 속상하신 듯 했지만 그래도 사돈어른 입장을 이해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 정말 제가 다 잘못한 건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어머니랑 친정엄마의 입장은 다른 걸까요? 저희 엄마는 이조차도 사위와 사돈 쪽 생각을 해주시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네 도리는 다 하는 게 좋아. 물론 그런 전화까지 다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에게 자식으로 할 역할을 하는 게 맞겠어.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엄마. 피곤해서 나 끊을게요, 일단. 결국 저도 그냥 분을 꾹꾹 누르면서 굳이 남편과 이런 문제를 또 짚고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버이날이 찾아왔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상당히 마음이 거북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각자 도리는 다 해야 하니 저도 꾹 참고 어머니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른 회사는 몰라도 이번 어버이날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날 어른들은 못 뵐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미리 어머니와 저희 친정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일날 못 찾아뵙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해서 일부러 아는 동생이 하는 유명한 꽃집에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용돈도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만들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들도 사서 따로 식사도 했어요. 남편도 이때는 좀 마음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날도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꽁해서 양가 어른들 선물 준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만 완전히 일임해 두고 돈만 준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버이날을 기념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양가 어른들 다 만족스러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 대면 남편과 몇 마디 하면서 며칠을 보냈고 어버이날 당일 저는 원래 쉬지 못하는 날이었기에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동료들과 함께 겨우 국밥집에서 순댓국으로 배를 채운 뒤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남편도 일찍 자고 있었고 그 다음 날도 휴일이었으니 저도 좀 늦게까지 잘 예정이었는데요. 새벽부터 전화가 울려서 알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실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놀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날로 어머니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버이날 시애미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하냐? 시애비 없이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가 정말 아찔할 정도로 깨질 듯 울리더군요. 분명히 저는 어버이날 때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은 그날 집에서 놀고 먹고 쉬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먼저 찾아뵈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무슨 회사가 그렇게 바쁘냔 말까지 오가며 분위기 좋게 잘 헤어졌는데 말입니다. 이윽고 이어지는 말은 정말 제 핏대를 올리기에 아주 딱 적합하더라고요. 니네 시이모네 며느리는 어제 그렇게 선물을 사오고 전화도 아침 저녁을 하고 그런다는데 나만 며느리 잘못 들었다고 다들 불쌍해하는데 나는 이걸 대체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는 거냐? 어머니,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저도 선물 드리고 꽃다발도 가져다 드렸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턴 저도 흥분해서 조금씩 말이 가림없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그래놓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전화를 안 한 게 누구냐? 아직도 네 잘못이 뭔지 모르는 게야? 저 어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정진 씨는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화 안 했던가요? 정진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지금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아하니 분위기가 남편도 안 했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이더군요. 계속 다른 집 며느리 비교하시면서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저도 나름 꽃다발에 30만 원 용돈 예쁘게 빼곡하게 채워서 드렸건만 누구네 집은 용돈을 더 줬나 봅니다. 계속 선물이니 당일 전화 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저도 바랬던 말인데 어머니가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이 그렇게 볼썽사납게 구는 거 못 보겠고 그런 며느리도 필요 없다. 이럴 거면 인연 끊자꾸나. 연 유지하며 살갑게 지낼 필요가 없겠다. 대체 누가 할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보다 더 잘해드릴 자신이 없는데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연을 끊자니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러신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끊어야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왁 소리를 지르시더니 귀가 찢어지도록 엉엉 서럽게 우는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 화면 너머로 몇 분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고성을 질러대시는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식 쓰레기들을 널브러뜨려 놓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도 너무 머리가 아파 옷을 챙겨 입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엄마에게 하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인연 끊자고 했다며. 제정신이냐? 결국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했거든?
어제 어버이날 전화 그거 한 통 하루 종일 안 했다고?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며. 인연 끊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당신이라도 챙기지 그랬어. 남편 역시 자기도 못 챙긴 게 맞았던 건지 우물쭈물거리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그런 걸로 화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네가 다 맞췄어야지. 버릇없게 우리 엄마한테 대드냐? 내가 오빠랑 결혼했지.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내 전화 목록도 1위가 어머니야. 오빠보다 훨씬 많이 통화하고 얼굴도 많이 보고 더 챙겼어. 그런데도 불만이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해주는 다른 며느리 찾아와. 난 오빠랑 이혼할 거야. 됐지? 그랬더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저한테 웽웽거리는데 새삼 이런 부분에서 참 자기 어머니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만 하는 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너 당장 들어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이런 걸로 이혼을 말하고.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뭘 더 고민하는 건가 싶어 말 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혼할 생각이 있고 친정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듣곤 안색이 어두워지시며 한숨을 푹 쉬셨지만 옛날 분이라 그런지 딱히 이혼하란 얘긴 못하시고요. 결국 저는 집에서 나와 따로 친정집에서 별거 중입니다. 현재까지요. 솔직히 이걸로 사유가 되어서 제가 저 집 사람들과 인연을 원만하게 끊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한테 문자로 제가 예민한 거라며 난리를 쳐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점점 결심은 확고해지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제 남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남자라고 자부합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진 않은 평범한 가정의 첫째 아들이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봐온 남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성이 깊고 고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누구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있다고 하지만 전 아주 예전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착한 남자를 선호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면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는 데 있어서 결국 끝까지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적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던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2주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호소 봉사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이미 그 보호소에서 봉사를 한 지가 3년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봉사 같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서투르기도 했는데 그런 저를 옆에서 성심성의껏 도와준 것이 남편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너무 갑자기 가까이 가는 것보단 멀리서 눈을 천천히 마주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별인데 장난기가 많아요. 달려들어도 놀라지 말아요. 아, 네. 알겠어요. 근데 강아지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당시 보호소엔 개가 수십 마리가 있었는데 남편은 강아지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살 정도 되었는지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냥 저와 같은 봉사자가 아무리 오랜 시간 봉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지 그게 참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제 주변에 나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다니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까 말했듯이 제 이상형은 착한 남자였으니까요. 남편은 고졸이었지만 그런 건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강력한 대시로 몰아붙이듯 연애를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저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위로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고졸이랑 결혼을 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학벌 딸리는 건 안 된다 했지. 부모님, 특히 엄마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이유는 집이 풍족하지 않고 남편이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주 부자까진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랑 하나뿐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적이 없었고 하고 싶은 공부 못 해본 적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끼리끼리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이 별로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언니는 확실히 저희 부모님이 딱 좋아할 만한 결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였던 언니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형부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는 특히나 돈 많이 벌잖아요. 언니가 결혼하겠답시고 형부를 데려왔을 때 형부가 성형외과 의사란 소리를 들은 부모님 입이 기쁨으로 잔뜩 벌어지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공부 열심히 했네. 어쩌다 우리 은혜랑 만났대?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아주. 제 남편을 소개해드릴 때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날 형부는 저희 집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비싼 와인도 대접받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음식들을 먹고 그 자리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은 다음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음식은커녕 들어올 때부터 차가운 눈초리를 받다가 이런 말까지 듣고 말았죠. 나는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 마음 이해 못하겠지만 솔직히 요즘 시대에 고졸이라는 것도 이해 못하겠고 집안 수준 차이도 너무 나는 것 같네요. 우리 딸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미안하지만 허락 못하겠으니까 돌아가요. 그렇게 잔뜩 홀대만 당하다가 부모님의 싸늘한 눈초리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섭섭했지. 섭섭하긴. 내가 부모님이어도 나 같은 놈한테 너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키운 딸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여러모로 많은 생각 들었을 거야. 두 분한테 너무 화내지 말고. 난 다 이해하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웃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기분 상한 사람은 남편일 텐데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남편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 남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남편이 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애를 할 때 저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헤어짐 없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진 제가 하도 울면서 결혼 허락을 구하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택도 없었죠. 사람이 착한 게 문제야? 이 세상에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집만큼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평범한 정도로만 갔어도 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다. 내가 뭐 너희 언니처럼 사자 직업이랑 결혼하랬어? 하다못해 집이 잘 사든가. 그게 아니면 능력이라도 있던가. 집도 못 살아. 직업도 일반 회사원이야.
그리고 내가 인류대학 나오는 사람 데려오라고 했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데 넌 뭘 믿고 고졸인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해? 엄마는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한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순간 욱해서 다음날 짐을 싸서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텐 부모님이랑 잠시 따로 살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전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원룸을 잡아서 살았고요. 그러기를 3개월 정도 전 예상치 못했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조심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임신이 된 건지 저도 남편도 몰라서 너무 당황했죠. 남편은 기쁜 듯한 기색도 있긴 했으나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 낳는 게 맞겠지? 난 낳고 싶어. 내가 어떻게든 다 할게. 우리 한번 잘 키워보자. 그래서 저는 저만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든 다 하겠다면서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 남편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약 10달 뒤 출산을 하고 나서 전 아이를 품에 안고 거의 1년 만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미안해, 엄마. 근데 이젠 인정해줘. 품에 아이를 안은 채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제 앞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왔던 엄만 그런 제 행동에 아주 질렸던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이상 엄마로서도 계속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순 없었기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좋아하진 않았죠. 남편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와 결혼한 이후에 저보다도 더 친정집을 자주 찾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됐으니까 오지 말아라. 귀찮으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매일 쌀쌀하게 저희 남편을 내쳤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나한테 진짜 사위는 딱 1명뿐이다. 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대체 형부가 얼마나 엄마를 극진하게 모시길래 저렇게까지 형부를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형부나 언니나 엄마한테 별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엄마를 챙겨. 엄만 지금 아빠도 있고 알아서 잘 사시잖아. 심드렁한 말투에 제가 다 놀랐습니다. 저는 내심 언니든 형부든 부모님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랑 직업 특성상 명절을 쭉 쉬는 게 힘들어서 보통 명절 오기 전주나 혹은 명절이 지난 다음 주에 부모님을 뵈러 가고는 했는데 언니랑 형부는 충분히 명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서도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보러 올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형부를 따라서 이민을 간 상황인데 슬쩍 보니까 이민을 가서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진짜 사위 노릇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대체 엄마는 왜 그렇게 형부만을 찾는 건지. 내 엄마이지만 속물 같았습니다. 거기다 엄마는 이런 말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으이구, 하여간 사위라고 자랑할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집 자체가 좀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듯 그 친구분들도 의사, 검사, 변호사 등 공부 어지간히 해서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좋은 직업을 가진 사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사이에서 제 남편을 이야기하며 일반 회사원이라서 내세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볼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엄만 그저 사위를 다른 사람한테 내보였을 때 직업이랑 사는 것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위, 그리고 반대로 자랑할 수 없는 사위로 나누는 것 같았죠. 당신이 우리 엄마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난 더 이상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귀한 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을 사랑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저희 친정집 가면 아버지는 몰라도 엄만 여전히 자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 텐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으면서 장모님 하면서 저희 엄마를 챙기려 들었습니다. 엄마가 때로는 모진 말까지 하는데도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엄마 편을 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당장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더 무서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그저 괜찮다고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면서 괜히 일 때문에 장모님 미워하고 그러지 마. 라며 어른스럽게 저를 달랬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 이런 사위가 있습니까? 하지만 냉정한 저희 엄마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희 남편한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습니다. 아주 가끔 언니랑 형부가 미국에서 돌아와 잠깐 집에 들릴 때면 일주일 전부터 너네 언니랑 형부가 온다고 그래서 라며 형부랑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바리바리 만들어서 거하게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막상 집에 와도 형부나 언니는 엄마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배꼽 잡고 넘어갈 듯이 깔깔 웃으면서 있는 대로 형부를 띄워주고 미국은 힘들지 않냐, 거기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라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걱정을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 반의 반만이라도 제 남편한테 해줬으면.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손을 꼭 잡아주었죠. 마치 괜찮다는 것처럼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 봐서 다 말은 못하는데 정말로 저희 남편처럼 저희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엄마는 그때부터 쭉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딸인 저조차도 저희 부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쉽게 엄마 보러 가자고 말도 한번 못 꺼내고 있던 걸. 장모님 혼자서 너무 외로우시고 적적하시고 그럴 거야. 당신도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장모님 뵈러 한번 가자. 라면서 제 손잡고 친정으로 간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전부 다인 것도 아닙니다. 전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해봤자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뻔할 뻔짜인데 남편은 그저 혼자 있는 장모님이 안쓰럽다고 그렇게 자기 모진말 듣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저희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명절 당일 챙기기도 힘든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살게 된 이후로는 남편이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서 연휴 내내 친정집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때도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언제쯤 형부나 언니한테서 안부 연락이 올까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언제 한 번은 참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괜찮다고 하지만 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엄마, 이제 좀 인정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형부 의사인 거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형부가 의사라서 엄마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뭔데? 가끔씩 드리는 용돈? 용돈은 우리 남편도 주고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힘들 때 형부가 연락이나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내 남편은 친딸인 나도 바빠서 엄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엄마 힘들 거라고 우리가 같이 찾아뵈야 한다면서 나 데리고 친정집 오는 사람이야. 내가 엄마는 고마움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 남편은 엄마 편 들어. 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소 엄마를 장모님으로서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려고 하는지. 집에 있을 때도 저보다도 엄마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게 제 남편입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를 어떻게든 대접하고 모시려고 하는 사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엄마는 이런 귀함을 알 생각조차 안 하는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 엄마는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방에 가둬놨을 거다. 라며 여전히 제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딱 그때부터 제 마음속으로 엄마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왜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하냐고,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좀 드리라고 살살 구슬리기도 했지만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 얘기하지 마. 이제 듣기 싫어. 생각하기도 싫고. 남편은 직감적으로 저와 엄마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걸 알았는지 좋은 말로 제가 마음을 풀기를 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다 참아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절 키워주신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고마운 마음과는 별개로 누구보다 잘해주는 남편을 무시할 권리는 아무리 저희 엄마라고 하더라도 없습니다. 제 남편은 자식인 저보다도 더 엄마에게 살갑게 굴었고 가끔 저희가 형편이 조금 딸릴 때가 있어서 평소 드리던 친정집 용돈도 적게 드리자고 제안을 하면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 않냐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용돈에서 돈을 빼가지고 맞춰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용돈이라고 해봤자 친구들 한두 번 만나면 금방 사라질 정도로 적은 돈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식인 저는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사위인 남편만이 연락을 하는 기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보고 빨리 친정집에 가자고 했죠. 이 시간에 웬 친정집?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대. 뭐? 그렇게까지 당황스러워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처음이었기에 엄마랑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얼떨떨하게 남편의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죠. 저랑 남편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요. 말기였기에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성질도 자주 부리고 언제나 꼬장꼬장한 면이 있던 엄마를 봐왔던지라 전 내심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한평생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병이라니. 한국 사람들은 평생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곤 하는데 그 주인공이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을 집안에 두고 저 혼자 잠깐 밖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암에 걸렸대. 언니는 알고 있었어? 응, 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사정상 한국 가기가 좀 어려워서 보러는 못 갈 것 같아. 마침 너 있으니 잘 됐다. 네가 엄마 좀 잘 돌봐줘. 미안하다. 그러긴 할 건데 언니 엄마한테 전화는 드렸어? 형부는 알아? 엄마가 먼저 전화 와서 한번 연락은 했어. 아휴,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어쩔 수가 없다. 아, 미안. 나 지금 좀 바빠서 먼저 끊을게. 그렇게나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형부와 언니는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식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조차 엄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부랑 언니만 부르짖는 엄마가 짜증이 났을 텐데 아파서 그런지 처음으로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형부가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끼기에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형부는 절대로 다정한 사위는 아니었으니까요. 딸인 언니도 그렇고요. 전화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장모님 식사할 거 차려드린다고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내일 저랑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는 거예요. 남편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도 뭔가 생각이 많아졌는지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뭘 해도 안이 꼽게 보면서 한마디 했을 텐데 처음으로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이 해주는 식사를 한술 한술 떴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췌장암에 유명한 의사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엄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죠. 축 늘어져 힘없는 엄마를 보니 괜시리 화가 났습니다. 결국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건 그 잘난 의사사위가 아닌 고졸인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자식으로서 엄마의 아픈 모습이 마음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엄마를 미워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먼저 엄마를 찾아가서 딸로서 살갑게 굴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될 노릇을 남편이 대신 다 해주고 있었죠. 엄만 남은 생은 병원에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마지막 남아있는 힘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못 가더라도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엄마 집에 가서 모든 시중을 다 들었습니다.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요. 당신 힘들지 않아? 괜찮아? 힘들긴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장모님이 힘들지. 하지만 언젠가부터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진 이후로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해서 그게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장모에게 말입니다. 새하얀 병원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서 남편을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엄마를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문득 서럽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건강할 때 남편을 싫어했는지. 만약에 진작 남편을 인정하고 좋아해줬다면 한 가족으로서 셋이 너무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을 잠깐 내보내고 엄마에게 원망도 토로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고요. 괜찮아. 우리가 슬픈 모습 보이면 장모님 더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자. 남편은 마지막까지 엄마에게 극진히 잘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그 앞에서 일부러 웃긴 춤을 추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가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생각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숨을 쉬고 있던 엄마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저와 남편을 보고선 눈가루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시 시선을 두더니 남편에게로 눈을 돌린 채 힘없는 팔을 뻗어 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게 저희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을 부르짖으며 한참 동안 울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여전히 남편은 기운 없이 굴었습니다. 그런 저는 이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형부도 딸인 저와 언니도 그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저희 남편에게만 남긴 엄마의 편지였어요. 우리 정서방,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지금껏 나 같은 사람도 장모라고
지극히 아껴준 정서방을 사위라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참으로 바보였어. 모진 말에 마음도 아팠을 텐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장모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어찌 이제서야 이리도 가슴에 와닿는지. 장모로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해주고 매일같이 매몰찬 말만 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하네. 내 죽어서도 정서방 같은 사위가 있었음을 잊지 않을게.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게. 살아서 정서방에게 진 죄는 죽어서 내가 다 갚을 테니 다음 생에는 꼭 다른 착한 장모의 사위로 태어나서 사랑 마음껏 받게나. 마지막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엄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야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모양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직 남편에게만 편지를 남겼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엄마가 생각나는지 마음이 울적할 때면 그 편지를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하고는 해요. 가끔은 딸인 저조차도 연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매몰찬 엄마한테 남인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정을 가질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은 가끔 가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그립긴 하지만 남편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내로서 저희 엄마가 그동안 남편한테 못해준 만큼 제가 더욱더 잘해주려고 해요. 심성 깊고 착한 제 남편과 평생 아픈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